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쓰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쓰리님은 현직 래퍼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어이구, 이게 누굽니까, 쓰리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야, 또 오랜만에 시드무에 찾아와 주셨고, 그동안 좀 많이 바쁘셨었잖아요. 예, 뭐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었고, 네네. 원래는 조금 더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좀 네.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좀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켓몬 마스터 이야기를 끝으로 이렇게 또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예. 이야기는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 좋습니다. 같고요. 네.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이 겪은 이야기를 한번 전달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3예요! 이 사연의 주인공을 비니라고 지칭할게요. 한여름에도 반팔에 비니 모자를 쓰고 다니는 되게 멋쟁이 친구인데, 한여름에 이게 중요한 예, 거죠? 한여름에 이제 반팔에 비니 모자를 늘 쓰고 다녀요. 이 비니를 처음 알게 됐던 거는 2020년도였어요. 당시에는 제가 잠깐 동안 이제 랩 레슨이라는 걸 진행하던 시기였어요. 가수들이 보컬 트레이닝 수업을 지도하는 것처럼 래퍼들도 랩 레슨을 진행하는 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럼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저는 당시에 19살이었던 비니랑 사제지간으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랩 레슨이라고 하면 귀족분들께서는 래퍼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지망생들이 대부분일 거다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이때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셨거든요. 예? 물론 저는 지금은 일절 레슨을 하고 있진 않고요. 당시 제가 코칭했던 레슨생들을 합치면 한 30명 정도 될 텐데, 그중엔 취미로만 즐기는 직장인도 계셨고, 학교 수업 준비 때문에 찾아오신 중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예. 입시반 학생들도 당연히 많았고, 또 예전에 인기였던 그 슬기로운 의사분들 나오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거기 남자 주인공 아들로 출연했던 아역 배우도 이제 레슨을 제가 했었고, 예. 뭐 프로듀스랑 고등 래퍼 같은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데뷔한 친구도 있고, 현재 에스파나 유명 아이돌 안무가로 활동 중인 친구도 있었어요. 예. 또 그 수험생이었는데 그 경찰서장 아드님이 래퍼가 되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긴장하면서 레슨을 했던 적도 있었고. 서장 아드님이시니까. 예, 경찰서장 아드님이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짧은 시간 동안 만나게 되니까 지금은 이름이나 얼굴도 사실 기억에 남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죠. 그 많은 분들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가 바로 주인공인 비니였어요. 비니, 예. 왜냐면 음악이라는 건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재능의 영역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무조건이죠. 네. 돌비님께서도 댄스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계신 것처럼 저는 이거는 타고난 거죠. 예. 예, 그렇죠. 타고난 비니도 랩에 있어서는 정말 타고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첫 만남 때가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비니 모자를 쓰고 이제 회색 후드티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왔는데도 얼굴에서 정말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키도 한 180에 모델 같은 체형에다가 얼굴이 진짜 아이돌같이 생겼어요. 화장은커녕 로션도 안 바르고 왔는데 피부도 애가 너무 좋고 묘한 퇴폐미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는 진짜 랩만 잘하면 래퍼로 무조건 성공하겠다. 꼭 래퍼가 아니더라도 아이돌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첫 수업 때는 커리큘럼을 정해야 되니까 이 학생이랑 1시간 정도 이야기를 깊게 나눠요. 그래서 비니랑 첫 수업 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자기는 미국에서 9년 정도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19살 겨울에 얼마 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으면 흑인 친구들이랑 랩도 많이 해봤겠다. 한국에는 대학 진학 때문에 들어온 거냐? 물어보니까 저 힙합을 가장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장난 삼아서 프리스타일 랩을 해본 거 말고는 제대로 랩을 해봤거나 가사를 써본 적은 아직 없다. 대학은 갈 생각은 없고
랩을 배워서 한국에서 래퍼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를 먼저 진단해봐야 되니까 준비해온 랩이 있으면 편하게 한번 들려줘봐라 했더니 준비해온 비트를 틀고 자신있게 랩을 들려주더라고요. 이때 저는 저에 대한 확신과 흥분감에 가득 찼었죠.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조금 서툴긴 해도 본인만의 참신한 표현법을 갖고 있었고 그 교포들만이 내뱉는 그 특유의 발음이랑 랩할 때 제스처도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수업 때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듣고 애가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레슨이 2달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이제는 제가 가르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곡을 만드는 거를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그래서 제가 야 비냐 너는 무조건 그 고등 래퍼나 쇼미더 나가야 된다. 너 나가면 무조건 뜬다.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제 랩하는 오디션 영상도 하나 찍어서 기획사들에도 한번 보내보자. 옆에서 비니를 계속 꼬셨죠. 근데 당시에 비니는 이상하리만큼 제 추천과 격려에도 되게 우물쭈물하면서 아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은 비니가 이때 왜 그랬는지 제가 이유를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얘가 그냥 자신감이 없어서 소극적인가 보다. 자신감을 옆에서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비니가 레슨을 그만두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 제가 알던 분 중에 그 아마추어나 연습생들을 상대로 이제 그 공연을 기획하는 분이 계셨어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무대 경험도 쌓게 할 겸 비니를 그 공연 라인업에 추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니의 래퍼로서의 첫 무대가 성사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 때 비니가 준비도 되게 열심히 했고 본인 자작곡 2곡을 부르게 됐어요. 저도 이날 응원하러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신촌 쪽에 있는 지하 공연장이었는데 비니가 긴장을 하긴 했어도 첫 곡은 문제없이 잘 부르더니 2번째 곡을 부르던 와중에 갑자기 헉 하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무대에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공연을 중단하고 제가 정신 좀 차리고 진정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해갔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과호흡이 발생해서 호흡곤란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잘 쉬고 회복되면 연락을 줘라 하고서는 그 무대 이후로 비니가 저한테 쌤 죄송한데 당분간은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 회복하면 꼭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비니의 레슨이 아쉽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비니를 가로수길 수제버거 집에 갔다가 거기서 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들었던 이제 본인이 보고 겪은 몇 가지 일화들을 순차적으로 제가 들은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비니의 첫 기억은 6살 때였다고 해요. 당시 김포 쪽에 살았었고 집 앞 유치원을 다녔는데 어느 날 낮에 유치원을 마치고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는데 그 집 앞에 가까워지니까 살던 빌라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북이랑 꽹과리 같은 걸 치는 처음 들어보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너무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위를 올려다 보니까 그 본인이 살던 3층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기 우리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 난다고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비니한테 지금 집에 엄마랑 친한 할머니가 손님으로 와 계신다. 가서 인사드리자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무섭게 생긴 흰 고깔 모자 같은 걸 쓴 할머니가 본인을 빤히 노려보더래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서 너무 무서웠는데 그 할머니가 비니한테 갑자기 대뜸 큰 절을 하더래요. 그 순간부터 비니는 그날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해요. 기절을 했던 건 아닌데 그 후에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도 기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성장한 후에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날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절을 하니까 자기가 집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더니 그 앞에 어떤 상 차림을 해놓은 곳에 백설기가 있었대요. 그걸 한 손으로 움켜쥐고 선체로 우걱우걱 백설기를 씹어 먹다가
갑자기 퇴 하고 바닥에 떡을 뱉은 다음에 눈빛이 돌변해서 그 할머니한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어서 돼지고기를 거한재미해서 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돌비님 혹시 거한재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예. 저도 30년 넘게 살면서 이번에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무한재미, 예. 거한재미인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밥상을 눈썹위로 들어 올려서 공경을 해라 같은 뜻의 고사성어래요. 예. 근데 당시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구사할 수 있는 어휘력이 아니잖아요. 본인도 이 얘기를 엄마한테 들었을 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찾아왔던 할머니 분은 예상들을 하셨겠지만 무당이었대요. 그 무당이 간단한 눌림굿을 하러 왔던 건데 비닐을 보고 부모님한테 했던 말이 애한테 잡기가 붙은 게 아니라 뒤에 장군님 두 분이 서 계신다고. 그래서 보자마자 자기가 큰 절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크면서 임시방편으로 기운을 누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성인이 되면 신을 모셔야 될 팔자로 보인다. 보통 신이 아니라 한 분은 그 땅문서를 쥐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칼자루를 차고 계신 장군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어렸던 비니는 본인이 이상한 걸 전혀 못 느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봤을 땐 비니가 4살 무렵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었대요. 집에서 혼자 놀 때도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대화를 하거나 새벽에 창밖을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려가지고 뭐하냐 물어보니까 여기 옛날에 살았던 아줌마가 와서 동화책을 읽어줬다 뭐 이런 말을 했고 가끔씩 애기들이 사용하지 않을 법한 단어들로 말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한 번은 엄마를 따라서 동네 과일 가게에 갔었대요. 그 가게 아줌마가 그 비니가 되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꼬마야 너 되게 예쁘다. 엄마 말 잘 듣고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아줌마가 바나나 하나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비니가 또 눈빛이 돌변하더니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지금 웃으면 안 된다고. 뒤에 회색 교복 입은 누나가 계속 울면서 서 있다고.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가게가 한 달 정도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영업을 시작해서 과일을 사러 갔던 건데 한 달 전쯤에 그 가게 둘째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밤에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비니 엄마랑 비니는 이때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젠 보통 일이 아니다. 애한테 뭔가가 있구나. 가만 놔두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 비방들을 먼저 했었대요. 뭐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게 해보기도 했고 절 같은 것도 자주 데려가고 했대요. 그래도 점점 자라면서 증세가 심해지니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 앞에 말씀드렸던 붓판까지 버리게 된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비니가 유치원에서 갖고 놀던 퍼즐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걸 주우려고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네. 바로 앞에 어떤 똑같이 엎드려 있던 여자아이랑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쉿 하고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더니 본인 볼에 쭉 하고 입맞춤을 했대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의 첫사랑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매일 유치원에 가면 다른 친구들이랑은 말도 잘 안 하고 그 여자애랑만 친하게 지냈었대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예슬이었는데 엄마한테도 집에 가면 오늘 예슬이랑 뭘 했고 예슬이가 사탕을 줘서 먹었고 뭐 그림 그리기도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유치원 끝마치고 집에 오니까 엄마가 너 이제 예슬인지 뭔지 걔랑 놀지 말라고 막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 너무 서러워서 그날 하루 종일 울다가 다음날 유치원에 갔는데 예슬이가 멀쩡히 있더래요. 그래서 걔한테 야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라고 한다. 나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서 오늘은 다른 친구랑 놀게.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슬이란 애가 너 되게 웃긴다. 내가 너 진짜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재밌는데 같이 데려가 주려고 했는데 너 맘대로 해라. 어차피 너네 할아버지한테 혼나서 너랑 같이 가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막 울더래요. 그리고 그 후로는 예슬이가 유치원에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어릴 때니까 유치원 때면 같은 반에 누가 있는지도 다 기억을 못할 때잖아요. 조금 소름이었던 게
그 유치원 선생님께서 비니 부모님께 CCTV를 보여주시면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비니가 옆에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옆에 허공을 보면서 누구랑 막 신나게 놀거나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일주일 넘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선생님은 걱정이 되셨던 게 혹시나 애가 주의력 결핍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상담을 받아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안 그래도 이상 증세가 계속 있으니까 4살 때부터 매년 검사를 받았었대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었다는 거죠. 비니가 당시에 같이 놀았던 예슬이는 당연히도 같은 반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니가 집에만 오면 예슬이랑 했던 것들을 너무 자세히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초등학교도 입학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서 앞에 말씀드린 무당분을 집에 불러서 굿 같은 걸 진행을 하게 됐던 거고요. 또 다음 사건은 이제 비니가 초등학생이 됐을 때 부모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아버지는 이때 일 때문에 미국에 먼저 가게 되셨고 비니를 공기 좋은 데서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자 하는 마음에 비니 어머니께서 본인이 어릴 때 사시던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지내게 됐었대요. 이사를 간 시골집은 초록색 대문이 있는 많이 오래된 주택이었고 귀족님들께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전원일기라고 예전 드라마에 나왔던 그 집 구조랑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네. 평상이라고 하나요? 마당에 앉는 공간도 있었고 마당에 수도꼭지 같은 게 있어서 물도 바가지에 받아서 거기서 간단히 씻기도 하고 그런 집이었대요. 완전 시골집이죠. 예. 예, 완전 시골집인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한동안은 굿을 해서인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당시에 비니의 취미생활이 뭐였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고 비니는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직접 받아서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방 앞쪽에 놔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간단히 그 물로 세수를 하시고 용돈이라고 비니한테 몰래 500원, 1000원씩 챙겨주셨대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취미생활을 이어갔는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마당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고 있는데 그 초록색 대문 위로 누가 담을 넘으려는 것처럼 두 손이 보이더니 어떤 처음 보는 검정색 긴 머리를 한 여자 얼굴이 쓱 하고 대문 위로 올라와서는 무표정으로 집 안을 두리번 거리더래요. 비니 말로는 대문 위에 매달린 듯한 여자의 손이랑 얼굴이 그 슈렉처럼 약간 초록색이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비니를 딱 보더니 순식간에 대문 위에서 아래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나 슈렉 아줌마 봤다고. 당시에 귀신이 아니라 슈렉이라고 비니가 표현을 해서인지 어머니도 이때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뭐 애가 악몽을 꾸고 헛것을 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 여자를 처음 본 후부터 아침에 세숫대야에 물을 받을 때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물 색깔이 점점 뿌옇게 탁해지더래요. 예? 처음에는 투명하던 물이 시간이 하루씩 지나면서 세제를 푼 물처럼 점점 더 뿌옇게 변하더니 어느 날은 아예 못 쓰는 석회물처럼 탁한 물로 색이 변하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물 색깔이 이상해요. 수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얘기를 했더니 웃으시면서 물 색깔이 뭐가 이상하냐고 괜찮다고 너도 얼른 씻고 학교 갈 준비해라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대요. 근데 매번 마당에서 물을 받을 때마다 그 대문 위로 빼꼼히 집 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자를 계속 마주쳤다는 거예요. 늘 문을 두들기거나 뭐 말을 걸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매일 무표정으로 쳐다만 보더래요. 처음엔 이 아줌마가 무서웠는데 자주 보이니까 어린 마음에 애기들은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칭찬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얼굴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 아픈 아줌마 같아서 조금 불쌍한 생각이 들었대요. 매일 점점 더 물이
뿌옇게 변해가던 와중에 어느 날은 아침에 세숫대야를 바닥에 두고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비니 말로는 먹물 있죠. 이제는 탁한 정도가 아니라 새까만 먹물이 콸콸콸 하고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내가 초등학생이니까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서 엉엉 울면서 또 그 대문 위에 얼굴만 내민 아줌마가 보이니까 그 아줌마를 쳐다보면서 소리내서 울었는데 그 아줌마는 여전히 가만히 무표정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근데 비니가 막 우니까 가족들이 다 놀라서 마당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비니가 할아버지한테 세숫대야를 가리키면서 할아버지 지금 새까만 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이 물로 씻으시면 안 된다고 내가 그냥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야를 들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뭔가를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너 만지지 말라고 몸에 물 안 튀게 조심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비니 어머니도 보시더니 이게 무슨 먹물이냐고 이상 없는 투명한 물이고 대문 밖에 아무도 없다고 걱정 말라고 비니를 다독여서 진정시켜 주셨고 할아버지께서 고맙다 비니야 웃으시면서 그 물을 받은 세숫대야로 평소처럼 씻으셨대요. 그러고는 다음날 밤에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그 대문 위로 얼굴만 보이던 아줌마가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니가 크고 나서 이때를 회상해 보니까 무서웠던 게 우선 물 색깔이 탁해지다가 검정색으로 보였던 거 아마도 그 죽음이 가까워진 걸 본인이 봤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그걸 느끼시고 비니한테 나쁜 기운이 붙지 않도록 본인이 그냥 그 물로 씻으셨던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대문 위에 얼굴만 내민 여자는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키가 농구선수처럼 큰 게 아닌 이상은 대문 위로 사람 얼굴이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후에 다른 일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당치배를 갔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이 저승사자였는지 아니면 근처에 떠돌던 영가가 죽음의 기운이 느껴져서 집을 기웃거린 건지는 알 순 없지만 확실한 거는 그 장군님이 안에 계셔서 집 안까지는 못 들어오고 밖에 서서 구경만 한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되게 웃긴 게 이때 이 무당분도 비니를 딱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이 장군님 오셨다고 이런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문 위에 여자가 피부가 약간 초록색에 가깝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슈렉처럼 완전 녹색은 아니고 약간 황달기가 있는 초록색으로 보였던 게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비니가 성장하면서 알게 된 게 본인이 색약이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정록색약이랬나? 자기가 빨간색을 잘 인식을 못한대요. 대문이 하필 초록색이었다 보니까 그 여자도 비슷한 색으로 보였던 건데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 얼굴이랑 손이랑 전부 빨간 피칠갑을 하고 있던 여자를 본인이 봤던 게 아닐까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봤구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제가 비니한테 들었던 자잘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보자면 비니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신기가 잘 눌러지지 않다 보니까 좋은 기회에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던 거예요. 유학을 가서부터는 중학교 때까진 별 일이 없었대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떤 증상이 발현된 거예요. 당시 친하게 어울리던 무리 중에 한국인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 중에 절친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자주 어울리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를 포함해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갑자기 이 친구 얼굴이 TV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삐 하면서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알록달록한 색깔 있죠. 네. 그것처럼 치직거리면서 말하는 친구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게임 캐릭터가 렉이 걸려서 픽셀이 깨지는 것처럼 눈, 코, 입이 사라지고 알록달록한 화면처럼 바뀌었다가 다시 친구 얼굴이 보였다가 이게 말로는 표현이 어려운데 얼굴이 그렇게 깨진 디지털 화면을 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 겪었던 일이라 눈에 이상이 생겼나 생각하려고 해도 또 옆에 다른 친구들은 멀쩡하게 보였었고 이 친구만 얼굴이 계속 그렇게 바뀌어서 보였다는 거예요.
저 이날 이후로 계속 그 친구는 얼굴이 깨진 디지털 화면처럼 보였었대요. 근데 이때는 비니도 이제 고등학생이면 자아가 형성됐을 시기니까 또 어릴 때처럼 이상한 것들이 다시 보이려나 옛날 기억들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아졌었대요. 근데 이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는 길을 걷다 마주치는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얼굴이 치직이면서 깨진 화면처럼 보이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됐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을 통해서 비니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비니 말로는 이게 안 좋은 일을 곧 당할 걸 예견한다기보다는 그때 그 당시의 기운이 좋지가 않은 주변에 악한 기운이나 아니면 나쁜 일에 휘말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보통 이렇게 얼굴이 깨진 화면처럼 보인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요. 맨 처음 그 얼굴이 깨져 보였던 한국인 친구의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랑 당시에 차량 절도를 하다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했대요. 그러다 결국엔 잡혀서 소년원에 수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니 말로는 아마 중학생 때까지는 기운이 좋지 않거나 나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자기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이 보이게 된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현상이 다른 색으로 보였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어떤 경우일까요?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예전부터 좋지 않은 기운은 느껴졌어서 얼굴도 깨져 보이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얼굴 전체가 그냥 뻥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새카맣게 보였대요. 이런 적은 아직까지도 이때가 유일했다는데 이 친구는 진통제 계열에 하면 안 되는 약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그 친구 얼굴이 그냥 새까만 구멍으로 치직거리면서 바뀌어서 보였다는 거예요. 비니 말로는 당시 얘는 진짜 영혼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고 보이는 그대로 블랙홀 같은 구멍이 얼굴에 뚫려 있었대요. 이렇게 기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 얼굴이 깨져 보이는 현상이 현재에도 계속되는데 자기가 유학 때 가장 무서웠던 적이 언제였냐면 고등학생 때 차로 30분 정도 되는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 페스티벌이 열려서 친구들이랑 부푼 마음으로 그 공연을 보러 갔었대요. 그래서 야외에 무대가 설치돼서 진행되는 엄청 큰 규모의 공연이었고 해가 밝을 때였는데 몇천 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모여 있었겠죠. 맨 앞에 무대 위에 가수도 보이고 자기 앞쪽에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도 보였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푸처핸즈업을 하거나 폰을 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정말 거짓 하나 없이 그 앞에 보이는 수많은 뒤통수들 중에 군데군데에서 열에 둘셋 정도씩 앞모습이 아니라 색깔은 안 보였는데 뒤통수가 TV 화면이 지지기는 것처럼 동시에 관중석 군데군데에서 100명 넘는 사람들의 뒤통수가 화면이 깨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 마치 그 전쟁터에 서 있는 쫄병이고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화살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꼈었다고 했어요. 또 그날 유달리 기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관중에 많이 섞여 있던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귀신을 본 경험보다 이때의 경험이 살면서 가장 무서웠다고 해요. 제가 사연 초반에 비니가 첫 공연 무대를 하다가 과호흡으로 쓰러지고 레슨을 그만두게 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비니가 이제 막 20살이 되기 직전이었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는 클럽 같은 곳을 이때 처음 가봤던 거예요. 게다가 지하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느껴졌는데 무대 위에 처음 오르기도 했고 수십 명의 얼굴들이 본인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긴장도 됐는데 그중에 군데군데 한두 명의 얼굴이 또 치직거리면서 화면이 깨진 것처럼 보이니까 얘가 거기서 과호흡이 와버렸던 거예요. 그 레슨 때 제가 이것저것 해보자고 비니를 꼬셔도 비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오디션장 같은 곳을 갈 용기가 나질 않은 거죠. 또 군데군데 사람들 수많은 얼굴이 동시에 깨진 듯이 보일까봐 그게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힙합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클럽 같은 곳은 안 다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하에 있는 클럽은 아예 갈 생각조차를 안 한대요. 그냥 1층에 있는 야장처럼 문을 다 개방하고 노는 클럽 같은 바라던가 아니면 지상층에 있는 펍들만 요새는 음악 들으러 놀러 다닌대요. 네. 그리고 어딘지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요새 조금 핫한 클럽이 한 군데 있어요. 근데 비니 말로는 거기는 1층 입구에서부터 난생 처음 느껴보는 심상치 않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거든요. 거기가 한 블락에 여러 클럽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네. 유독 그 한 곳에서만 그런 기운을 느꼈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입구에 서 있는 가드들부터 얼굴이 그냥 전부 다 깨져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자주 놀러 가던 곳인데 그래서 이제 거긴 안 가려고요. 아니, 어딘지 얘기를 해줘요.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얘기하면 그또 거기서 연락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냥 안 가면 되죠, 클럽을. 무서우면 안 가면 되고, 아니, 나는 노는 게 맞습니다. 좋다 하면 가면 되는 거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비니는 진짜 제가 소속사 사장이면 예. 키워보고 싶을 정도로 랩을 정말 현역들보다 더 맛깔나게 잘하는 친구인데 갖고 태어난 신기를 누르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몇 년 전에 레슨 받는 학생일 때는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저한테 할 일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몰랐던 건데 최근에 제 형 동생으로 다시 연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비니가 제가 공포라디오 참여하는 걸 알게 되다 보니 예. 본인의 사연을 들려줬어서 들었던 내용 그대로를 제가 귀족님들께 한번 대신 들려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그 비니님의 이야기가 아직 안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다 하신 거예요? 되게 짧은 몇 가지 에피소드들은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직 이야기 안 하셨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야기 하시기 편하다고 하시면 이야기 들어보시고 판단해서 이야기도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비니가 되게 신기했던 게 본인 집안에는 무속인이 한 분도 안 계셨대요. 이것도 신기했고 또 너무 신기했던 게 2달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비니를 오랜만에 만나게 됐던 건데 얘가 먼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쌤 혹시 최근에 상복 입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진짜 너무 놀랐었어요. 굉장히 진짜 세네요, 그 기운이. 예, 성장하면서 그러니까요. 기운이 더 발현이 된 것 같아서 자기는 절대 신 안 받을 거고 올해 이제 군대 갈 예정이거든요. 다녀와서 음악 다시 열심히 할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무조건 응원합니다. 비니님의 저도 옆에서 그 길을. 저도 함께 응원해 주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가족 중에 무당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왜 나만 이런가 하는데 그게 좀 강신무 쪽이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세습무가 아니라 강신무 쪽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신이 꽂아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진짜 쓰리님은 표현력 자체가 남달라요, 그냥.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야기 속 주인공이셨던 비니님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셨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실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감히 이 길이 어떻고 저 길이 어떻고 말씀은 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냥 어떤 길을 선택하시던 간에 항상 응원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쓰리님도 아마 이제 사제지간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형동생 사이로 지내고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쓰리님도.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의 또 서로의 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그레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레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그레이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레이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 자체가 한 시골 마을에 또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때 네네. 당시 위치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지금 로드뷰로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대략 언제쯤 이야기일까요? 이게 한 15년에서 17년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제가 지금 30 후반인데 20대 초반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그때 당시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이리십니다. 그레이죠! 먼저 이야기의 큰 주제는 산에 있는 빈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집. 빈집이 이제 주가 될 것 같고,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저와 그 다음에 저희의 외삼촌, 외갓댁의 사촌형이 이제 둘이서 겪은 이야기인데,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제 이야기가 막 네. 영가라고 하나요? 뭐 그런 귀신. 귀신이 등장해서 저희가 도망을 다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당시에 겪었던 아주 기분이 좀 많이 나쁘고 묘했던 불쾌할 그런 수 있는. 순간들을 제가 떠올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를 한 이야기가 이게 중간중간 시간을 계속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제가 지금 30 후반인데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20대 초반에 겪은 일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강원도 산골 시골 마을에 살았었는데 여기가 워낙 사람이 적은 동네고 그래서 딱히 사건 사고가 없었던 굉장히 조용한 동네였거든요. 네. 이런 산골 마을 특징이 어떤 일이 하나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온 동네에 소문이 막 다 나버리는 그 정도로 좀 한적한 동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나는구나. 아, 예. 아무래도 사람이 적고 워낙 이벤트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동네에서 살 때는 이제 이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마을에. 네, 마을 이장님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아저씨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네. 풍습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당시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는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이장을 하실 때 그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20대 초반 때 가족들이랑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아침 식사 때 유독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으신 거예요. 예. 뭔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식사를 하시다가 마치 내가 이 상황에서 밥을 먹는 게 맞냐, 난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수저를 이렇게 탁 내려놓으시고 어떤 약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근데 당시에 저는 약을 잘 안 봤으니까 그냥 멀리서만 봤으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가 가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같은 거를 드시는데 그냥 그거를 또 드시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저는 밥을 계속 먹었죠. 근데 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일을 하려고 나가셨는데 옆에 계시는 엄마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게 소화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청심환을 먹고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청심환이라고 하면은 면접 보기 전에 뭐 긴장됐을 때 먹거나 맞아요. 막 진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아무튼 아버지가 청심환을 드시고 아버지는 일을 하러 나가셨고 아버지가 왜 청심환을 먹게 됐는지를 엄마가 그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동네에서 한참 이장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네에 어떤 불만인 일들을 이게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아버지한테 와서 소위 말해서 민원을 넣잖아요. 아버지는 당연히 이장이시니까 이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그거를 해결을 해주고 예. 뭐 갈등이 생기면은 중재를 해주고 그런 걸 하셨었는데 그때 마을에 저희 동네 뒷산이 있어요. 예, 산골 마을이다 보니까 뒤에 이제 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집이 많지는 않지만 좀 드문드문 이렇게 집들이 몇 가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뒷산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저기 뒷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그 산길을 걸어 다니는데 어떤 집 앞으로만 가면은 심한 악취가 너무 난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그 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자기 살이랑 옷에도 다 벨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을 가볼 수는 없고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당신이 이장이니까 좀 가서 냄새 원인을 좀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하시고 혼자 가기에는 조금 꺼림칙해서 같이 갈 친구분한테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분이랑 두 분이서 이제 산을 올라가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 산길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로드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그 산을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 숲길이고 그냥 가운데 그러네요. 길 하나만 딱 나 있는데 그래서 차 한 대가 딱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 나 있고 이제 그 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듬성듬성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민원이 들어온 그 집이 말 그대로 산길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약간 언덕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집이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집이 바로 그 집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집이 어딘지를 아는 게 제가 그 동네에 살았을 때 이제 20대 초반 때 그 사진이랑 영상 찍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서 카메라를 들고 그 산을 종종 갔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뭐 딱히 뭐 찍을 만한 게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낮에도 그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스산한 기운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밤 되면 엄청 무섭겠네요, 여기. 아, 예.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그렇게 칠을 했는데 이게 로드뷰로 보니까 그 사건 이후로 이게 철거가 돼서 집이 사라졌는데 집이 그 위치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옛날식 구조의 집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집이 거기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죠. 예. 근데 그것보다도 그 집에 대해서 제가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보다 더 뒤로 가서 제가 초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동네 별명이 그 런닝이라고 불리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었거든요. 런닝? 네, 런닝이라고 불렸는데 예. 이 아저씨가 날씨랑 계절이랑 뭐 상관없이 1년 내내 그 줄무늬 런닝 셔츠만 입고 그냥 돌아다니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아저씨의 상징. 예. 그래서 그 아저씨가 보면은 막 수염도 안 깎아가지고 턱에 수염도 엄청 막 덧스르겠고 머리도 장발이라서 뒷머리는 어깨까지 닿고 앞머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눈을 다 가릴 정도로 덥수룩하게 길렀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딱 봐도 항상 기름져 있었고 옷에도 그렇고 머리도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인상이 되게 강한 아저씨였는데 네. 그래서 앞머리가 항상 가리고 있으니까 아저씨 눈을 좀 못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는 해요. 네. 남자는 아무리 앞머리가 생명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이게 좀 워낙 짓궂어가지고 사실 그런 아저씨를 보면은 저희가 막 놀리면서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아저씨가 동네에서 지나가면은 우리가 막 런닝 지나간다 이러면서 막 뛰어가고 그러면은 아저씨가 우리 쪽으로 막 뛰어와서 점프해서 막 발차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날도 놀이터에서 막 그 런닝 아저씨 놀리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가 그렇게 놀고 있는 거를 봤던 거죠. 집에 가서 엄마가 그 아저씨 놀리지 말라고 엄마가 막 저를 진짜 뭐라고 하시면서 그때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저씨의 본명을 말씀하시면서 저 아저씨가 원래는 정신이 멀쩡했던 아저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용직 노동자 아저씨였는데 그 동네에서는 되게 착한 아저씨였대요, 엄마 말로는. 근데 약간 술을 먹으면은
밤늦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런 술버릇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또 그날 이렇게 술을 먹고 산을 올라가는 거를 어떤 할아버지가 또 봤다는 걸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아저씨가 술을 먹고 산을 올라갔는데 한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며칠 뒤에 나타나서는 그냥 런닝 셔츠만 입고 막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는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를 실제로 못 봤는데 가까이서 보지를 못했으니까 아저씨가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눈동자도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그 시계로 치면은 3시랑 9시 약간 양쪽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서 침도 막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동네를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동네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정신이 나갔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그 아저씨가 밤만 되면 자꾸 어디를 가길래 예. 이제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대체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길래 저렇게 정신이 나가는 건가 하고 살짝 뒤를 쫓아갔었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산길을 올라가서 그 집으로 직접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그 집이 누가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든지 그냥 문을 열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런 집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다시 20살 초반대의 얘기로 돌아오면은 네. 아버지가 친구분이랑 같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집에 가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큰 거부감은 없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냄새가 난다 한들 워낙 오래된 집이고 그게 약간 완전히 초가집은 아닌데 시골 가면은 좀 볼 수 있는 오래된 집 그런 네. 집이었는데 동물의 배변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이 썩어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그 집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산길을 올라갔는데 이게 근처를 가니까 정말 그 할아버지 민원처럼 엄청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났다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로는. 근데 그 냄새가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은 코를 막았는데도 그거를 뚫고 막 들어올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집 앞까지 갔는데 그 집이 현대주택처럼 뭐 대문 있고 신발장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옛날 집 보면은 돌멩이로 된 턱이 이렇게 있고 올라가면은 약간 초가집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문을 여는 뭐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 앞에까지 딱 가서 아버지가 악취를 겨우 참으면서 방문을 이렇게 활짝 열었는데 열자마자 어떤 시커먼 덩어리가 순간 문 밖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막 떨어지더랍니다. 아버지 앞으로. 근데 엄마 말로는 당시 아버지가 뭐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훅 다가오니까 자기가 본능적으로 피하기는 했는데 그게 바닥에 떨어져서도 그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검은색 덩어리가 알고 보니까 썩어가고 있던 여자 시신이었던 거예요. 시신 머리요? 아니요. 진짜 그냥. 시신 자체? 네, 그냥 시신 자체가 문을 열자마자 그게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말씀으로는 살은 뭐 군데군데 시커멓거나 아니면 이게 군데군데 갈색이거나 그랬고 얼굴 피부도 이게 좀 썩어가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이 썩어가는 피부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눌러붙어가지고 이게 완전 등 쪽에 붙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 여성분은 당연히 죽어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었고 이 목이랑 얼굴 쪽 피부가 좀 파랗게 떠 있었고 목 쪽에 약간 밧줄 같은 자국 그런 게 시커멓게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시신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정신이 막 혼미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막 뇌가 내 몸이랑 막 따로 노는 기분이 들면서 주변 소리가 다 차단이 되면서 옆에 친구분이 놀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막 들리지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고개를 빨리 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눈이 아예 떨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한참을 그러다가 아버지 말로는 어떤 커다란 존재가 자기 머리를 막 감싸면서 귀랑 입이랑 아무튼 감각기관을 다 막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겨우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정신이 딱 들어와서 아버지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뒤로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그런 다음에 일단 그 집 쪽이랑 최대한 먼 쪽으로 뛰어가서 예.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서 분들이 오셔서 그 시체를 이제 수거를 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조용한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구급차 오고 경찰차 오고 이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거를 막 구경을 했던 거였죠,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버지가 너무 놀래서 일주일째 청심환을 드시고 계셨다 하더라고. 심장이 계속 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3, 4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명절날에 저희 동네 외가 쪽 사촌 형 한 명이 이제 저희 집으로 놀러 왔어요. 네. 보통 남자들이 자기 친구 빼고는 좀 사촌 형이랑 또 친하잖아요, 보면은. 네. 제가 그래서 그 형이랑 저희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때우면서 놀다가, 사실 그게 좀 시골이다 보니까 정말 할 게 없기는 하거든요, 동네 자체가. 둘이서 계속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죠. 형, 저기 올라가면은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그때 여자 죽어가지고 뭐 잡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체도 나왔다. 그래서 119도 막 왔었고 아무튼 난리가 났다. 예.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사촌 형이 이제 씩 웃는 거예요. 재밌는 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차피 나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고 대낮이니까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워낙 할 게 없고 이러니까 또 이 형이랑 같이 가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죠. 근데 그 집이 옛날부터 좀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돌던 집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기억이 나는 게 그 집이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게 뭐였냐면은, 네. 제가 예전에 사진 찍으러 몇 번 올라갔었다 했잖아요. 그 산 쪽에. 근데 그 집 앞에 약간 얕은 개울 같은 게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휠체어 하나가 바퀴가 예. 부러진 채로 좀 엎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약간 시신들한테 덮는 그런 하얀색 천 있잖아요. 예. 그게 이렇게 피가 묻은 상태로 개울가에 이렇게 쫙 펴져갖고 막 버려져 있고 그랬던 집이어가지고 네.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쁜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형이랑 좀 같이 가면은, 더군다나 이 형이 군대를 또 수색대 출신이어가지고 예. 자기가 막 북한 사람이랑 대화도 했다 맨날 이런 허풍 떠는 형이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예. 오후 한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아직 안 졌을 때니까. 그래서 예. 이제 둘이서 그 산길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제가 형한테 그런 얘기는 했죠. 어쨌든 우리가 같이 가기는 하지만 룰을 하나 정하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명이 이상한 기운이나 징조가 느껴지면은 진짜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그냥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자라고 소리치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고 있든지 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뛰어나오는 걸로 약속을 하자라고 오. 이렇게, 네, 만일의 사태에 또 대비해서. 이제 그랬더니 그 형이 웃으면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철조망 건너편에 있는 북한군들이라고, 자기는 그런 환경에서 군생활 했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어쨌든 저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걸로 알고 네. 갔죠, 그 길을. 멀리서 이제 다시 그 집이 딱 보이는데 굉장히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제가 좀 약간 이과 출신이고 뭐든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실존하지 않는다 이런 걸 또 믿는 주의라서 뭐 기분이 엄청 나빴지만 이거는 그냥 내 뇌가 일으키는 뭐 인지 오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냥 딱 그 집 앞에 섰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집 예. 앞에 서자마자 도망가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의 밀도가 엄청 막 압축된 듯한 그런 공간에 내가 딱 들어와서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꽉 막힌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고, 예. 제 몸과 제 귀를 완전히 틀어막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들리는, 기본적으로 들리는 생활 노이즈가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 있다가 약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다 차단이 되니까 엄청나게 막 기분이 나빴는데, 친척 형은 그냥 야 뭐하냐 하면서 문 열고 탁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를. 저도 용기를 내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갔는데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미래의 나라는 존재가 지금의 나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막 경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시야도 좀 좁아진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일단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있던 어떤 자국이었는데, 이 여자가 밧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좀 오래됐는지 아니면 밧줄이 약한 거였는지 그냥 뭐 제 추측이지만 예. 그 줄이 끊어져가지고 이게 시신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사람의 엉덩이 모양이랑 다리가 이제 약간 V자 형태로 살짝 벌려진 모양이 바닥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여서 장판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딱 그 부위만 이렇게 장판이 썩어서 갈색으로 좀 물들어 있었고, 바로 옆에 밧줄의 일부가 좀 떨어져 있었고, 예. 이제 자연스럽게 위를 보니까 그 천장이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 있는 그런 도배된 천장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나무들을 막 이어가지고 만든 그런 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매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있는데 엄청 기분이 나쁘죠. 여기가 사람이 실제로 죽었던 장소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어쨌든 그거를 저는 최대한 안 밟으려고 발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안으로 쓱 들어가서 이제 벽을 봤는데, 벽은 따로 도배는 안 되어 있었고 황토색 진흙인지 시멘트인지 아무튼 그냥 맨벽이었는데 거기에 약간 유서 같은 글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돌멩이로 쓴 것 같았는데 예. 뭐 벽에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녕, 다음 생에는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써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글이 좀 이렇게 써 있었고, 소주병 몇 병이랑 그다음에 생전 그 여자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도 두세 장 정도 놓여 있었는데, 제가 그 사진 속에 여자 얼굴을 딱 봤는데 이게 여러 명이랑 같이 찍었지만 그냥 딱 봐도 이 여자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택을 한 게. 네, 그거를 보는데 생전에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그게 썩어서 문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여자도 살아있을 당시에는 어떤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살아왔을 건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반쯤 썩어서 물건 마냥 막 떼굴떼굴 굴러서 밑에 떨어졌다 생각을 하니까 막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온몸에 막 소름이 돋으면서 진짜 나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만 가득 차서 호흡도 막 빨라지고 너무 압박도 심해지고 해서 제가 이제 소리를 질렀죠. 예. 친척 형한테. 그 형은 벌써 다른 방을 막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형 나가자 이랬는데 이제 좀 안 들리나 봐요, 그 소리가. 그래서 다시 형 나가자고 이랬는데 또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뭔가 소리가 좀 차단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있는 힘껏 소리 지르면서 형 나가자고 이러니까 이제 그 형이 저 있는 방으로 딱 오더니 야 뭐라고 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나가자고 몇 번이나 소리 질렀다 내가 하니까 그 형이 야 와서 이거 한번 보라고. 다른 방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방도 뭐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벽이 파여져 있었고 다른 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다른 방을 가니까 그 바닥에 사진이 또 막 깔려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여자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처럼 보이는 그 남자의 사진이 또 여러 장이 한 10장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이렇게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냥 뭔가 좀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빠서 일단 형 보고 나가자라고 했고, 형도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저랑 같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나왔는데 이 형이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면서 그 유서 써져 있는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본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왜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당시에 나 깡 좋다 이런 걸로? 네, 그냥 나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예. 저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막 욕을 했죠. 제가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망자에 대한 예의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 형은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그냥 막 소변까지 다 볼일 보고 진짜 그렇게 해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자 해서 다시 산길을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동안 제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문제는 아까 그 집에 저희가 잠깐 있다 나왔지만 그 냄새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서 막 옷에 밴 느낌인데 굉장히 좀 시큼한 냄새가 계속 이렇게 코를 찌르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나빠서 별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고 이제 그 사촌 형은 저한테 대체 귀신이 어디 있냐,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귀신이 없다는 걸 너가 믿겠냐 하길래 제가 이제 좀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 형 나랑 가지 말고 밤에 한번 혼자 올라가 봐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 형 혼자 올라갔다 온 거 증명만 하면은 내가 형한테 5,000원 주겠다 라고 5,000원. 이렇게 5,000원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형이 알았다고 기다려보라고 해서 예. 이제 밤이 됐죠. 그때 한 10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좀 투지폰 쓰던 폴더폰 같은 거 쓰던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핸드폰이 화질이 진짜 안 좋긴 하지만 사진이 찍히긴 찍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 형이 자기가 찍어오겠다, 증거 사진을.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 후레쉬 하나 들고 핸드폰 하나 들고 그렇게 진짜 산을 다시 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못 갔겠지, 설마 갔겠나 싶어서 있는데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다시 제가 있는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야 봐라, 네가 말한 그 집 나 다시 갔다 왔다, 나 멀쩡하지 않냐 하면서 사진 봐라 했는데 진짜로 갔다 온 거예요. 그 밤에. 예. 예, 후레쉬로 비추면서 정말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 형이 정말 깡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필 또 사진을 찍어도 그 유서가 써져 있는 벽 사진을 또 찍어 온 거예요. 밤에 들어가서. 예. 네, 그래서 그것만 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5,000원 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같이 그 집을 갔던 일은 여기서 끝이 나기는 하는데 며칠 뒤에 명절이 끝나서 그 형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좀 며칠 더 있다가 그 밤에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 형한테 전화가 이제 한 통이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방금 굉장히 이상한 걸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 말로는 그때 자기 동네에서는 비가 이렇게 왔는데 이 형이 담배를 피거든요. 빌라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다 해요. 이 형 빌라가 이제 3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길에는 가로등이 하나 있었고 가로등이 빌라 바로 코앞에 있는 건 아니고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 형이 이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는 가로등 쪽을 그냥 이렇게 딱 보는데 사람 형태 같은 게 가로등 밑에 가만히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 형 말로는. 근데 처음에는 이 형은 워낙 귀신 같은 걸 믿지도 않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자기도 그냥 빤히 쳐다봤다고요. 근데 이 형태가 약간 검은색 긴 머리였고 자기 말로는 뭔가 검은색 원피스 같은 거를 좀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요. 검은색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비가 그렇게 오는데 이 여자가 가로등 밑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는 겁니다. 미동도 없이. 그래서 자기도 담배를 입에 물고 여성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형태를 계속 빤히 보고 있는데 이 형 말로는 갑자기 자기가 문득 깨달은 게 아니 비가 물론 장대비처럼 내리진 않고 부슬부슬 내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산도 안 쓰고 저렇게 가로등 밑에 그것도 이 시간에 사람이 그냥 저렇게 미동도 없이 서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대요. 자기 말로는 자기는 처음에 담배 피러 나온 여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달은 순간부터 이 형이 느끼기를 갑자기 자기 귀에 미세하게 삐 하는 노이즈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자기가 있는 공간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소리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늦은 밤이고 뭐 동네 안쪽에 있는 빌라라 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으면은 저 멀리에서 나는 자동차 엔진 소리 같은 게 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완전히 안 들리고 완전 그냥 주변에 다 차단되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의지랑은 상관없이 가로등 밑에 있는 그 형태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그러다가 막 어떤 거대한 철판 같은 게 자기 가슴이랑 등을 막 팍 누르듯이 숨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담배 피고 있던 손도 못 움직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이 형이 그때 순간 느낀 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순간. 그러다가 한참, 자기 말로는 엄청 오래됐대요. 한참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다시 정신이 딱 들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주변 소리들이 들리고, 신기했던 거는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길게 타지 않은 이제 막 불을 붙인 약간 그 정도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이구나. 네, 자기 말로는 정말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처럼 느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오래 지속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근데 이 형이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그 집 갔다 오니까 내가 별게 다 보인다. 이거 그때 그 뭐 여자 귀신 아니냐? 이러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듣자마자 깨달았거든요. 빈집에 있던 그 여자가 맞다고 확신을 했던 게, 왜냐면은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굴러 떨어지던 시신을 봤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사실 그 검은색 상하이 한 벌짜리 옷이기는 했는데, 그게 약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부패를 하니까 우리 몸이 군데군데 썩어서 옷도 이게 약간 구멍 난 것처럼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근데 이제 몸이 부패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얼핏 보면은 검은색 한 벌 옷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에 구멍이 났음에도. 근데 제가 친척 형한테 당시에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 뭐 검은색이었다 이런 디테일은 하나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형이 그때 본 모습이 검은색 원피스 한 벌이 아니라 사실은 옷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속에 보이던 썩어가던 검은색 살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뭐 진짜 영가였는지 정말 헛것을 본 건지는 저도 그렇고 그 형 자신도 사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을 당시에는 정신이 되게 몽롱해졌다고 한 것도 제가 경험한 것과 똑같았고, 예. 꼭 다른 세상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느낌이 들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 현상을 이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네.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 그 형이 말하던 여자의 인상착의와 아버지가 본 그 시신의 인상착의가 너무 똑같았다는 점. 네. 네, 그리고 뭐 그건 아직도 미스테리고,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거는 세상에는 분명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산에 다녀와서 형이랑 같이 겪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좀 해드려 봤습니다. 와, 진짜로 어느 정도 되면 아까 표현하신 그런 꽉 막히고 뭔가 그 주변 공기가 달라지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도 받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네네.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아, 예. 그러니까 비유를 굳이 하자면 약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그 친척형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조금 내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치고는 그냥 네네. 그 잠깐 나타나서 뭔가 경고나 아니면 그냥 압력을 준 거밖에는 없었네요. 그 뒤에는 예, 뭐 다른 맞습니다. 이야기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와, 그래요. 근데 그레이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귀신에게 쫓기거나 어떤 괴롭힘을 엄청 당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닌데도 이 정도의 레전드 이야기라는 것은 진짜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던 그레이님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아쉽게도 이번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다른 이야기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진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서운 이야기가 또 이런 그 그레이님이 말씀하신 유의 레전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빈집에 관련된 거는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 귀신이 따라와서 그곳에서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시들무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